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미그-29, 수호이-27 이런 전투기를 동원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쏘고 또 드론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처음으로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했고 이 폭격을 통해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아온 GMLRS 로켓탄들에게 공항이 박살이 난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시키자라는 논의가 놀라운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 정확히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파탄으로 미국의 중동 동맹이 그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로 평가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과 민주당의 중동 동맹 파괴 시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부정 등으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양자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미들이스트 아이가 현지 시각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내 사업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지만 중국, 이스라엘의 FTA 체결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중국과 이스라엘 무역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최근 이스라엘과 중국의 급격한 관계 강화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저 언론들은 지난 9월부터 이스라엘과 중국의 수상한 기술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미국과 협업해 고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방위 산업이 중국에 노출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액수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의 핵심 동맹 국가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을 찍었던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주장을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트럼프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 고문의 중재로 아랍 국가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을 묶는 반이란 연대를 구축했는데요. 중동판 나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연대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각 구성원들이 미국과 급격히 관계가 악화되면서 탈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스라엘까지 블록화된 중동 동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 등 다른 세력과 연대할 경우 서방 진영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심화됨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우디의 자리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우려를 갖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이스라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였죠. 쿠슈너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쿠슈너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아주 협조적으로 잘 구축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맹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친미 중동 국가들하고 거의 동맹 구축까지 가는 이런 개가를 이뤄냈죠. 중동판 나토라고 불리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까지 엮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연대해서 이란에 대응하는 이런 연대체를 만들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다 이제 멀어지고 이스라엘과도 지금 이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중국하고 FTA 체결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군사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진 않을지 이제 우려한다라는 이제 그런 멘트들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전조이죠. 과거에 중국의 J-10 전투기, 지금 중국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그 J-10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를 베이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어요. 누구도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딱 보면 뭐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라비 전투기의 전투기 기술이 중국으로 건너간 정황들. 그런데 그때까지는 봐주는데 이제는 안 된다. 왜? 미국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이 중동 정책, 지금 뭐 중동에 항모 한 척 없는 이런 상황이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전력을 대폭 축소해서 5함대에 군함이 지금 현재 12척이 있는데 그중에 2척만 전투함이고 나머지는 지원함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페르시안만 건너편에 이란 겁나면 알아서 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불쾌함을 지금 이제 석유 감사 조치를 내려버렸으니까 불쾌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떨어져 나간다. 또는 좀 소원해진다. 이러면 미국은 정말 세계 질서 유지에 굉장히 힘겨운 미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또 강력한 친미로 비춰질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세계 13억 천주교 교인들과 그들의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보리 개편 작업에 교황청이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인을 고통에 빠뜨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개혁이 절실하다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프란시스코 교황 즉위 10주년 기념서 발췌본 자료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교황은 유엔이 더 이상 새로운 현실과는 맞지 않는 레짐이라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초유의 정치적 메시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유엔은 20세기에 발발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 공포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국가 간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이전과 같지 않다. 유엔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다 라며 유엔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교황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쟁과 대립으로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유엔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민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안보리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한때 세계 정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교황은 아비뇽 유수 사건 이후 그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는 했지만 미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란시스코 교황 즉위 이후 정치 참여는 교인의 의무라며 적극적인 세속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리 개혁 발언에 이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안보리 개혁 요구로 유엔 내의 혼란은 당분간 크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원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즉위 10주년이 되었는데 그 10주년 기념 책자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AFP 통신이 이제 뭐 단독 입수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그냥 AFP 통신에게 단독으로 자료를 줬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 내용이 뭐냐? 유엔 안보리가 민첩하게 변해야 된다. 왜? 지금은 뭔가 제재를 받고 공격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그 자가 바로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이게 뭐 거부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런 놈 빼내야 돼. 어떤 놈? 러시아 같은 놈. 이거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교황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과거 중세 시대 때 교황이 거의 뭐 다른 이
나라들의 황제, 왕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또 뭔가 이 영향권 아래 두는 그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아비뇽 유수 사건,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교황을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뭐 통제가 제대로 안 되네 해서 프랑스 아비뇽 쪽으로 이렇게 당겨와서 상당 기간 거주하게끔 했던 바로 그 시절 이후로 교황의 권한과 위상이 많이 이제 추락했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 가톨릭이 13억이랍니다. 그 가톨릭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이 교황의 이런 러시아, 뭐 누가 들어도 러시아 제대로 안 돼. 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또 이걸 또 말로 한 게 아니라 책으로 글로 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또는 유엔이라는 이 자체의 개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는 상임이사국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쥐들이 지금 인권 그리고 국제질서 유엔 헌장 다 위반하고 있는데 무슨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부권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수결 또는 절대 다수결 뭐 51%의 다수결이 불안하다면 뭐 66%, 70% 하든지 절대 다수결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거부권입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뭐길래 이건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고요. 교황의 발언이 강력하게 힘이 실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뉴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처음으로 공군력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공습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르키우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소재 벨고로드 국제공항이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수호이 27 전투기와 미그 29 전투기, 하이마스 등의 합동 자산을 이용해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주도 벨고로드시 북부에 있는 벨고로드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16일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의 함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S-400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전투기 표적 요격 가능 범위인 150km 거리 이내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들어왔음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기습을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에서 발사한 함 대레이더 미사일로 벨고로드 공항의 S-400 방공포대를 파괴한 직후 대량의 정밀 유도 로켓 포격을 퍼부었는데요. 러시아는 기지에 배치된 저고도 방공체계와 대공포 등을 총동원해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공격을 받은 벨고로드 국제공항은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민간 공항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민간 공항이지만 이전 전쟁 기간 중 물류기지이자 후방 지휘 거점으로 활용되어 우크라이나가 타격 기회를 엿보던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특수부대나 장거리 포병, 특수전 사용으로 개조된 공격 헬기 등을 이용해 러시아 내의 주요 전략 거점을 타격한 적은 있었지만 전투기를 동원해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습한 적은 없었는데요. 대낮에 실시된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또 그 무력함을 드러내며 방공작전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접근이 통제된 벨고로드 공항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개전 후 처음으로 실시된 우크라이나 전투기의 본토 공습에 크렘린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큰 폭화염이 일어나고 있죠. 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막 흔들리던데 이런 게 양쪽에서 제가 본 동영상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 폭화염이 또 여러 군데 있고 이 큰 건 이제 두 군데. 자, 굉장히 전략 구사를 작전 구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뭐 로켓 쏘고 토치카 미사일 쏘고 뭐 또 한 번 한 건 이제 이 밀24 공격 헬기로 저공비행해서 로켓탄 퍼붓고 오고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투기들이 동원됐다. 이건 뭐 대단히 그 위력적이고 또 위협적인 어쩌면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공격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패키지였어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이마스 로켓탄들이 날아왔다. 그래서 하이마스 로켓탄들이 날아오니까 이 벨고로드 국제공항에 있는 러시아의 최강 방공 시스템이죠. S-400. 그 S-400의 레이더가 켜지고 그 하이마스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하이마스 로켓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 날아온 거예요. 함은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서 그 레이더 전파 발신원을 때려버리는 대레이더 미사일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함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파괴를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함도 여러 발이 요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격될 것도 예상하고 여러 대의 전투기가 함을 장착하고 들어와서 하이마스 로켓을 쏘면서 레이더를 안 켤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레이더 켠대를 향해서 함을 이제 때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함이 들어가서 명중을 하고 레이더가 파괴되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은 눈이 벌어버리니까 아무 작동을 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이제 GMLRS탄이 확 날아와가지고 때릴 것들, 파괴할 것들을 파괴하고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이 조직적이고 뭔가 기획을 아주 세밀하게 한 이런 공격이 되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S-400이 어이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S-400은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중에 최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사드. 그리고 또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팩3 이런 것과 합쳐놓은 성능. 미국은 기술이 안 돼서 사드 따로 이제 고고도 요격체계 그리고 저고도 요격체계 팩3 따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술이 좋아서 S-400 하나로 다 하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 정도 좀 되는 이런 폭격기 좀 되는 이런 아주 큰 비행체는 400km에서도 요격할 수 있고, 그리고 수호이 27 같은 또는 미국의 F-15 같은 이런 RCS 아주 큰 거 이런 전투기들 200km에서 그냥 때릴 수 있고, 일반적인 전투기 이런 거 한 150km에서 때릴 수 있고, 이렇게 선전해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거리는 80km입니다. 그러면은 이 함을 장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호 27, 미그 29, RCS 크죠? 얘들이 최소 80km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km가 뭡니까? 뭐 완전 최대 사정거리 끝자락에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최대 사거리가 80km면 그것 아주 높은 고도에서 때렸을 때 80km니까 조금 저고도로 들어오면 뭐 한 5, 60km까지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그 전투기 격추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고 말았다. 도대체 러시아 무기 그 허풍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그들이 카탈로그에 우리 성능 이래요, 우리 성능 이래요 라고 적는 그 진실의 최저 하한선 도대체 어디냐? 최저 하한선보다 더 밑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니냐. 겨우 이렇게 허접한 S-400 포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과 거의 뭐 외교관계 단절 그리고 제재까지 받을 각오를 하고 F-35 자기네들이 투자국이지만 그 F-35까지 날아가는 이걸 감수하고도 S-400을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수호 27, 미그 29 같은 1980년대에 만든 RCS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전투기들이 쏘는 함 초기형 함의 공격도 막지 못하는 S-400. 자, 이제 러시아 본토에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원래 처음이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꾸 할 수 있죠. 어디까지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러다 핵전쟁은 나면 안 되죠. 아무튼 아주 화끈한 소식 오래간만에 또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